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워크숍 사회를 맡은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 전임연구원 최예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늦고 더운 오후에 참여해주신 현장 참여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온라인 참여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연구소에서 수행했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대학 도서관의 발전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과 대학 도서관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워크숍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워크숍은 챗 GPT와 생성형 AI와 레지테크 같은 신기술로 인해 주목받았던 주제들로 조금 다뤄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도서관계에서 오랫동안 대학 구성원의 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핵심 도구로 알려져 왔던 정보 리터러시와 관련돼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워크숍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연구소에서 지난 2022년 수행한 대학도서관의 정보 리터러시 서비스 연구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잠깐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후에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외 학술 도서관의 정보 리터러시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세션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과 토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크숍의 첫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연세대학교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 이지연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또 한 2달 정도 가까이 만에 이렇게 또 저희 워크숍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이번 3차 워크숍을 준비를 하면서 계속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우리 연구소가 2019년에 출범을 했고 교육부 지원 아래서 이제 4년 가까이 연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세미나도 한 4차례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숍도 이번이 이제 3번째가 되는데요. 점점점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는 물론 현장 참석도 좀 와주셨고 전체적으로 한 250분 가량이 이미 참여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점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신청을 통해서 그래도 내용을 같이 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해주셔서 정말 기쁜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단계 3년은 좀 더 대학 도서관을 위해서 기반이 되는 필요한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대진법 개정안이라던가 좀 더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이용자들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고민되어야 될지에 대한 좀 더 기반 연구를 했다면 올해 이제 작년 9월부터 시작하면서는 이제 현장을 정말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연구를 토대로 해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과제를 좀 많이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좀 의견을 공유하는 장을 갖도록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제도 물론 대학도서관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사례들을 충실하게 제공을 함으로써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좀 유익한 내용을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같이 해주시고요. 중간중간 질문이라든가 의견 온라인도 좋고요.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아마 우리 발표자께서 잠깐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앞으로 워크숍 제가 끝날 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서 드린다면 앞으로 워크숍
워크숍은 현장 중심으로 정말 수요자 중심 내지는 수요 중심으로 저희가 계속 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 주제로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셔라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좋은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라며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연 교수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용민 연구원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이용민입니다. 저는 원래 저의 경력이 현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발표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살짝 부담되는 면도 있지만 오히려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번 연구도 사실 현장에서 많은 사서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결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갈까 이런 관점에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대학 구성원 정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도서관 서비스를 이제 연구를 했고요. 이 연구는 사실 연구를 보고받는 주체가 교육부입니다.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연구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내용을 이제 정책을 개발하는 측면이든 아니면 지원을 하는 입장이든 이제 관심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연구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너무 잘 아시지만 사실 팬데믹 이후 여러 변화를 통해서 이미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디지털 정보 자원과 이 동영상 콘텐츠 이것들이 또 얼마나 교육 현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이런 가운데 이제 소외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희가 1차년도 대학도서관 구성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를 했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의외로 정말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될지, 내가 원하는 과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고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또 도서관은 굉장히 열심히 이 부분을 다가가려고 하지만 어쨌든 양쪽에 뭔가 지금 서로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 질문은 첫째, 대학 도서관 정보 리터러시의 목표와 전략이 뭔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었고요. 또 대학 도서관 사서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보 리터러시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거는 정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도서관 정보 리터러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지원 요소와 정말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일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행 연구에 접근을 할 때 세 가지 축으로 선행 연구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정보 리터러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이었는데요. 그 동향의 중심에는 프레임워크라는 ACRL에서 개발해서 지금 많은 또 해외 도서관들이 적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의 개념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구현된 사례들을 보면서 이 프레임워크가 적용된 사례 또는 프레임워크가 아니다 하더라도 새롭게 서비스하고 있는 경향, 이런 것들을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우리의 현황이 어떤가를 조사하는 그런 세 가지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조사 내용을 이제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보고서 자체가 거의 9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라서
오늘 주제에 맞게 이제 전달할 부분을 이제 선행 연구도 그렇고 이제 좀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시되는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해외 사례라든가 우리가 조금 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그 해외 고등교육 환경에서 정보 리터러시를 바라봤을 때 정말 어떤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제 저희는 4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교육적 체계화입니다. 그냥 단순히 도서관의 어떤 원샷 교육이라든가 한 번의 어떤 세션이 아니라 정말 교육과정하고 좀 긴밀하게 연계가 되던가 교육과정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아주 뭐 밀접한 수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헐겁게 어떤 관련을 가지면서 이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교육적 체계화 과정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제 수업과의 그 교육적 체계화는 또 수업 연계하고 상당한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학에서 학부생에게도 연구자의 어떤 소양을 요구하는 교육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사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라든가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쭉 프로젝트화해서 평가를 하신다든가 이런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팀 프로젝트도 하시고 개별 과제도 하지만 이런 과제야말로 어떤 연구자의 소양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목표가 안에 깔려 있고요. 저희는 또 그 학생들이 그런 그 연구자로서의 기본 소양과 자료를 찾고 또 활용하고 또 평가하고 이런 방향을 또 지원해주는 그런 교육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더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영상 콘텐츠로 이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온라인이고 또 흥미 요소가 가미가 된 그런 재미있는 영상 또 재미있는 짧은 설명 이런 류의 어떤 콘텐츠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틀을 이제 근거로 한 이제 몇 가지 연구들을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제 첫 번째 교육적 체계화에 대한 거는 이제 원샷 교육이 사실 교육적 효과가 많지 않다라는 어떤 비판에서 비롯된 거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자의 소양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보의 질과 유용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연구 전략을 가르치는 것. 저희가 기존의 리터러시에서 어떤 능력, 역량, 뭐 스킬 이걸 강조를 했다면 지금은 어떤 기본 연구자로서 학습자로서의 소양을 전체적으로 길러주는 어떤 철학적, 이론적 관점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흥미 요소에서는 이제 그런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영상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SNS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툴이라든가 협업 툴, 정말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 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이제 가이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또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이제 되는 배경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ACRL의 인포메이션 리터러시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익숙하게 알고 있던 스킬이나 역량의 관점이 이제는 연구자의 소양을 길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이제 교육 분야의 분들과 사서 모두가 이제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좀 목표를 올렸을 때 어떤 식으로 그런 교육을 설계하고 어떤 교육을 강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수영이나 자전거를 가르칠 때 그 스킬이죠. 가르칠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는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배움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한 번에 요거야. 요게 핵심이야. 시험에 요거 나와. 이런 식으로 배운 거는 사실 잠깐 기억을 했다가도 시험이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지식이지만 정말 내가 뭔가 반복적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습득한 지식은 정말 자기의 역량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스킬의 관점과
이거를 정말 역량다운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어떤 소양 교육의 관점은 이제 가르치는 어떤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능했던 거는 미국 고등교육 환경에서 학부 교육을 연구자의 소양을 길러주는 걸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ACRL의 프레임워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이걸 적용하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저희 연구로 돌아와서 이제 저희 연구는 그러면 이 이용자들한테 이런 리터러시를 제공하는 거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는 확인을 했고, 그럼 이걸 해결하거나 개선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현황이나 문헌 조사로는 한계가 있고, 사서들의 어떤 정말 그 인식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점 또는 시사점을 발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첫 번째는 뭐 현황 분석, 데이터 분석 당연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서들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의견 가운데 정말 내재됐던 문제점, 또 내재됐던 해결 방안, 또 이걸 방향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통해서 또 새롭게 나온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는 과정에 뭐 사전 질문도 수행을 하고, 또 실제로 2개 세션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그 녹취한 내용을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 현황 조사는 그냥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문제를 인식하는 차원에서 이제 현황 조사를 했는데, 사실 여기 이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이제 그 대시보드 내용을 지금 화면을 떠놓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관찰한 거는 2016년에서 20년까지의 어떤 교육 횟수, 또 교육 참여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A, B, C 그룹별로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교육 횟수는 증가를 하지만 교육 참여자 수는 아주 급감을 했다가 이제 서서히 증가하는 어떤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요. 물론 이제 이 조사가 2022년 당시에 이제 조사했을 때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이후의 데이터는 또 좀 한 뭐 3개년, 5개년 정도의 추이를 가지고 비교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의 어떤 인사이트로 봐서도 그룹별로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거, 지금 여기 보면은 각 연도별로 이제 수행되는 교육의 비중이 A그룹이 이제 거의 대부분 뭐 65%를 넘는 어떤 이런 그 많은 비중을 보여줬고, 오히려 C그룹 같은 경우는 교육을 열심히 하고 싶지만 사실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정책을 개발하는 차원에서는 잘하고 계신 기관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하거나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커스 그룹 그 참여 대상은 주로 4년제 대학 중에서도 이제 이용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관 의 사서들을 이제 섭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ABC를 다 골고루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B그룹이나 C그룹에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인력적인 상황이 심각해서 도저히 참여가 어렵다던가, 아니면 교육이 너무 축소가 돼서 어떤 이런 세션에 참가하기 어렵다거나 다양한 이유로 해서 B그룹과 C그룹의 사서분들은 사실 참여를 많이 못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실 경험이 많은 분들로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세션에서 나온 어떤 이런 이야기들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1명을 제외하고는 5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계셨고, 그 중에 이제 2분이 관리자,
로서 이제 또 오랜 경험을 가진 사서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2개의 세션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2개의 세션으로 진행을 한 이유는 이제 발언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회를 조금 더 충분히 그 내용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규모를 크지 않게 오히려 작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 세션의 어떤 진행은 있지만 전적으로 그 주제라는 거는 우리가 정해진 것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세요라고 이런 그 질문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모임 분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틀은 있지만 관심사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인 주제로 내용이 내려가거나 조금 더 발전된 다른 부분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은 이런 어떤 이런 경직된 어떤 뭐 알고 싶은 내용을 찝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형식이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화가 맥락이 없이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다루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 설문을 통해서 미리 어떤 조사를 했고요. 사실 사전 설문도 저희가 29개, 4파트에 29개 질문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전 설문에 포함된 내용은 이제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교육 현황, 그리고 이제 정말 인포메이션 리터러시의 이제 교육 목표와 전략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면으로 좀 조사를 했고요. 이제 정책적 지원이나 뭐 어려운 문제점 이거는 사실은 설문으로 받는 것보다는 이제 포커스 그룹에서 좀 더 풍부하게 논의가 되고 또 여러 의견을 교환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사전 설문에서 나온 내용을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로 이제 2가지를 저희가 좀 캐치를 했는데요. 동영상 제작에 관련된 스킬이나 교육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필요와 어떤 수요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강사를 활용하게 되면서 이제 사서의 역할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런 기획자로서 제대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또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설문에서 나온 이거는 이제 일반 통계에서 보시는 어떤 그래프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왔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중점 부분은 당연히 정보 활용 교육이고 대학원생은 이제 논문 작성 교육이겠죠. 근데 기본적인 수요는 일반 대학원생. 그러면 아까 저희가 프레임워크에서 잠깐 그 교육 환경의 변화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왜 도서관에 더 많은 이 수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학부 교육에서 연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대학원생에게 연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졸업 요건입니다. 사실은 수요가 많다는 거는 교육적인 어떤 조건, 여건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사서 입장에서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 의견을 주신 게 제일 많은 게 전담 인력 없다. 또 업무를 전담하시는 곳도 상당히 좀 적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좋은 교육 하려면 뭔가 투자가 필요하다, 인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외부 강사를 섭외할 뭐 예산이 있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설문에서 나온 이제 교육 프로그램 목표와 전략 부분도 이제 다뤄졌는데 이것도 이제 뭐 뒤에서 약간의 어떤 인식 변화가 있다는 차원은 이제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커스 그룹을 2세션을 진행을 하고 나서 모든 대화는 사실 녹취를 했고 녹취록을 가지고 이제 익명화 처리를 하고
단지 저희가 이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은 초기에 이제 분석을 다 했고요. 그 기관 분석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익명화 처리를 하고 이제 코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코딩도 이제 한 번에 끝나는 단계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제 코딩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다시 코딩하고 다시 뭐 신뢰도 검사하고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실제 그 분석된 내용이 정말 제대로 코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1차에서 드래프트로 나왔던 상위 내용 분석에서 보면 가장 큰 이제 빈도로 그날 그때 토의가 됐던 부분이 이제 동영상 제작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서 선생님들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정말 문제와 고민이 많으셨고, 그리고 이제 외부 인력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할 인식, 인지 문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나왔던 모든 그 코드의 내용의 어떤 전반적인 그 의미와 또 그 텍스트의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연구 보고서 전문에는 다 실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 필요한 부분만 이제 조금 선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으실 때 이게 선별된 거다 이렇게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연구 실제 분석된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분석을 할 때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게 된 영역에서 이제 나온 것들은 일단 변화를 사서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를 또 사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 인식을 또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목표 설정을 하고 있는가, 그 사서들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는가까지가 포커스 그룹에서의 어떤 여러 그 토의와 어떤 그 대화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추출한 내용들입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사실 상당히 많은 지원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또 이 내면에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뭐 사서의 재교육 문제라든가 교내 커뮤니티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평가 방식을 바꾼다던가 뭐 이런 어떤 그런 해결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러니까 범주 코드를 가지고 이제 이 연구 결과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보 리터러시 교육의 변화는 이제 뭐 이거는 사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 뭐 동영상 교육의 유용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를 인지했다든가, 사실은 그 한 번의 세션으로 수백 명의 학생을 그 강의를 듣도록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유용성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정말 만족한 교육을 받았나, 내가 학생들 표정을 보면서 얘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설명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알려주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직접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도 나중에 또 더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용자 요구 측면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다뤄지진 않았지만 이제 저희가 익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기 포함이 됐고요. 대부분 이제 만족도 조사도 지금 A그룹 사서분들이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도 많이 하고 계시고 피드백 받는 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동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로 뭐 긴 거를 하는 것보다 요즘 학생들에게는 어쨌든 짧고 임팩트 있게 다가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방향 설정 부분은 토의에서 나왔다기보다 사전 설문을 통해서 조금 명확하게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저희가 이제 그 목표와 전략을 정보 요구, 정보 자원, 정보 검색, 정보 평가, 정보 관리, 그리고 정보 통합, 이게 이제 약간 연구자를 위한 통합적 이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정보 이용, 이용도 사실 단순한 이용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용하는 이 비판적 시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그런 이유입니다. 정보윤리. 이렇게 8개 영역으로 어떤 목표와 전략, 어떤 거에 중점을 갖고 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현재 중점은 정보 요구, 정보 전, 정보 검색이지만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보 통합, 정보 이용, 정보 윤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 교육 과정이나 교육의 내용이 개편이 많이 돼야 되고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한 어떤 인식이 형성이 돼 있고 이제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질적 연구의 장점이 이렇게 생생한 발언을 이제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분명히 힘들어서 논문을 못 쓰고 문의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거 현장에서 직접 느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논문 작성법 교육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이거는 이제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내가 정말 필요하니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리터러시가 굉장히 유용하고 정말 연구를 하는데 내가 필요하고 과제를 하는데 정말 필요하다는 인식이 성립이 뭔가 박혀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그 도서관 교육에 대한 수요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료에 대한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하고 논문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단순히 요건 요렇게 찾으세요. 요런 게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찾으세요라고는 좀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통계 교육 같은 것들은 이제 스스로 해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지원을 받는 어떤 이런 문제들도 좀 언급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개편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크지만 그럼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사서들의 생각은 어떠냐. 정말 솔직한 생각은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게 이제 인력 때문에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제일 많았고요. 이 역할, 그리고 난 정말 내가 동영상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뭐 기획까지 이거 혼자 다 내가 지금 그리고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런 그 고민도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 시간, 공부 시간, 이런 거 분석 시간 줘야 되는데 교육 업무만 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어떤 절절한 얘기를 하시고요. 그 올인할 수 없다. 이거 집중할 수가 없다. 그리고 통계나 논문 작성법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강의하냐. 정말 이런 부분 이제 고민하셔야죠. 그리고 기획하는데 그냥 영상 찍으면 되는 거냐? 아니지 않냐? 정말 필요한 스킬이나 요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정말 필요하다. 사실 이런 거 지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일부는 또 외주 줘가지고 또 잘하고 계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당장 이제 기획하려고 해도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우리가 하려고 해도 지금 조금 너무 부족한데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1차년도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정말 모르겠다 이런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사서들 입장에서는 안내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해도 안 온다. 또는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도 모른다고 하더라. 그러면 사실은 이쯤에서는 이제 서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디서 연결이 끊어졌을까? 어디서 이 맥락이 이렇게 서로 열심히 하고 있고 이쪽은 필요하다 그러는데 왜 연결이 안 될까? 그런 부분에 고민을 갖고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을 한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 모색에서는 일단은 이제 현재 가장 긴급한 과제인 동영상을 중심으로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동영상을 강의를 준비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배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주 강의 지금 특히 이제 비용을 들여서 좀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좋고 만족한다. 또는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그 외주 교육이라 하더라도 대학원생들한테 데이터베이스 교육 같은 건 사실 굉장히 필요하니까
정말 나의 업무도 도와주면서 너무 고맙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반대로 정말, 내가 정말 교육을 하는 사람인지, 그냥 코디만 하고 이런 행정적인 처리만 하는 사람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역할 고민도 이제 이런 부분하고 같이 고민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수요가 끊어진 부분은 결국은 원인은 교육하고 연계가 끊어졌기 때문이 사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제도화해서 교육을 듣게 하던가 수업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왜 안 될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도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되고 그 전에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점화를 한다 하더라도 사서가 강의하는 걸 교육으로 인정할 거냐, 뭐 이런 문제, 이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협업이라든가 이런 연계를 위한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야 될 부분인데요. 그것도 뒤에서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원 요소로 크게 4가지를 저희가 이제 지원 요소 부분은 직접 얘기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분석하면서 저희가 정리한 것이 이제 4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사서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리터러시 교육 과정을 다 바꾸려면 지금 배워야 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수요가 이제 크다는 거. 그다음에 동영상에 대해서 이제 평가 방식이 잘못됐다. 뭐 30분이 넘어야 인정해주는 이런 평가 방식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협업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교내 커뮤니티를 어떻게 연결해서 서비스할 거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사서의 재교육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뜨문뜨문하는 어떤 이슈에 따라서 잠깐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뭐 이용자 교육하고 마찬가지죠. 정말 배워야 될 게 있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그런 교육을 들으면서 스스로 공부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중 교육이라든가 캐리스 교육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대놓고 비판은 못 하셨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딱 맞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부분에서 유튜브 짧게 해서 학생들한테 정말 좋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거 평가 요소로 인정 못 받는 거, 이거 빨리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은 개선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아직은 이 부분 바뀌지 않은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1시간 반짜리 요새 누가 듣고 있냐. 이거 5분짜리 다 잘랐는데 이거 평가에 하나 반영도 안 되고 정말 억울한 일이죠. 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이제 생생하게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는 어떻게 개선 방향을 잡도록 제안을 해서 교육부 보고서에 담았는가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사서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한 주제로 사실 연구한 그런 사전 연구는 사실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탐색적으로 진행한 연구지만 오히려 경험이 많은 사서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인사이트 통찰력을 이제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지원 요소를 이렇게 저희가 뽑아내는 데 상당한 어떤 근거를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서들이 인식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선 방안은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리한 그 시사점하고 개선 방안하고 지원 요소 2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의 재구성,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재구성과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과제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그런 학부 학생들을 지원할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 도서관은 정보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 구성. 이건 아까 이제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수업을 연계하든지 제도화하든지 뭐 어떤 그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든지 그거는 이제 각 기관에 맞게 수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정보 리터러시 교육사서의 전문화와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지원한다. 사실은 질적 향상은 결국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적이든 아니면 재원이 투여가 되던.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놓치면 정말 우리가 대학에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리더십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서 정보 리터러시 동영상 제작에 대한 실질적이고 아주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대학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과 동영상 콘텐츠 제작은 협업을 통해서 발전하도록 촉진한다. 그러니까 도서관 내에서만 해결하고 도서관 예산을 받아서만 해결하고 이것보다는 학교에 있는 커뮤니티들과 가급적 협력하시고 또는 학과와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조금은 더 열린 내부적인 협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책 지원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사실 이 부분은 뭐 다 배워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뭔가 적어도 이 지침이 될 만한 기본 자료나 어떤 연구나 소스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그럼 요것대로 좀 따라가 보세요. 아니면 요런 지침대로 좀 구성을 해보세요.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뭐 학계나 또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 좀 정말 지원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보 리터러시 동영상 콘텐츠 지원, 이거는 사실은 조금 재원을 마련해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뭐 찾을 수도 있고 대학 내에서 정말 이런 교육 수요가 있다는 거를 확인하고 대학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조금 더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여러분들 기획을 하시고 또 사실 실제로 좀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좀 권합니다. 그리고 수강제도 이 부분도 조금 더 프로그램이 개발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수업과 연계하거나 요거를 적어도 1학점짜리 제가 볼 때는 문헌정보학과에서 하는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정도의 수준의 교육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리터러시 교육하고 결합을 하면 뭐 한 학점이 아니라 뭐 2학점 3학점 교육도 사실 교양 과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확장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걸 지원을 할 수 있으려면 학교에서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시면서 이런 건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거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하시기에는 개별적으로도 열심히 하시는 기관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정책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학계도 무심하게 있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이걸 할 수 있게 그리고 문헌정보학과만이 아니라 정말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뭉치자라고 한다면 정말 뜻을 같이 하실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더 고민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도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직접 제시가 됐듯이 평가에서 리터러시 서비스 평가 기준 이거는 진짜 하루빨리 바꿔야 되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셔서 빨리 바꾸도록 이거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저희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 또 사전 설문에 또 참여하셨지만 포커스 그룹에는 참여 못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좋은 어떤 이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또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중간 그 자료에 제가 인용했던 그 참고 문헌만 간단하게 여기다 수록을 했습니다. 전체 보고서에는 물론 이제 엄청난 길이의 레퍼런스가 있는데요. 정보 리터러시 이쪽 연구가 좀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너무 자료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언제 보고 언제 연구하나 이런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뽑아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션 마무리하고 10분 동안 쉬는 시간 후에 다시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그 대학 도서관 정보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그 아주 많은 사이트들을 사실 살펴봤고요. 또 연구에서 제시가 됐던 그런 사이트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이트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개발 과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자료를 2개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크게는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교육 세션을 어떻게 개발했는가에 대한 사례고요. 네, 2번째는 그 트렌드 오브 인포메이션 리터러시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새로운 콘텐츠들을 많이 이제 올리고 계세요. 근데 그 새로운 콘텐츠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2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프레임워크라는 거 뭐 연구를 위해서 뭐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까 잠깐은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정보 리터러시 교육의 어떤 관점의 변화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식 명칭은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 for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을 위한 그 정보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교육에 대한 어떤 관점이 상당히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근데 그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스킬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통합적인 어떤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이렇게 관점이 바뀐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6개의 전략을 이쪽에서 제시를 하고 이 전략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의 이제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를 굳이 뭐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이 프레임워크까지 왜 필요하냐? 어쨌든 이 프레임워크가 있으면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개발할 때 이제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교수님과 수업 연계를 하고 싶다고 해서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이거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론적 배경 또 교육적인 어떤 그 충분한 그 가능성, 함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개발하는데 어떤 지침이 돼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개발을 하는 과정에 협업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됩니다. 또 이렇게 해서 개발된 그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이 내용이 효과적으로 달성이 되었는가 평가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평가가 계속 쌓이면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판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이제 새롭게 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환류의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거가 뭐다라는 거를 이제 연구만 한 게 아니라 같이 그러면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적인 그 리터러시가 교육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돼서 Framework for Information Literacy for Higher Education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의 성찰적 발견,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정보의 생산 및 가치의 이해, 새로운 지식의 창조, 그다음에 학습 커뮤니티에 윤리적으로 참여하는 정보 사용을 포함하는 통합 능력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킬이다가 아니라 통합 능력의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게 일단 도서관이
스스로 뭐 이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수나 교육개발센터나 학과나 뭐 또 외부의 어떤 사서들 뭐 이렇게 다양한 협업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개발 기준이나 평가 지표로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전략으로 또 이제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6개의 코어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6개의 코어 개념들은 뭐 기본적으로는 리터러시를 교육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6개의 개념이 우리가 이 교육 과정에 6개의 개념 중에 무엇과 무엇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authority is constructed and contextual.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학생이 아니라 정보를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정보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출처, 정보의 권위는 구성적이고 맥락적이다. 사실 이 뜻은 이거죠. 과학 연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나 새로운 연구에 의해서 그 권위가 바뀌기도 하고 그 권위가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정말 그 어떤 연구가 가치 있게 되는 과정은 단번에 어떤 연구가 유명해져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연구가 정말 검증이 되는 과정에서 그 가치가 올라가고 또 검증이 되지 못하면 또 그 연구는 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적이고 맥락적이고 또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지역에서 또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이 연구가 이루어졌는가. 사실은 우리가 연구 자료를 찾을 때 사실은 이게 언제 나온 자료인가를 봤을 때 그 시대의 배경이 무엇인가가 그 연구하고 관련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자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개념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creation as a process. 사실은 이제 정보의 권위는 그 누가 생산했는가, 뭐 교수가 썼는가, 학생이 썼는가, 그냥 블로그에서 본 글인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평가하는 방식도 예전에는 위키피디아 뭐 안 좋으니까 보지 말고 도서관 검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는 그 실제로 이 학습자들이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정보가 어떤 과정을 생성을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정보가 권위를 갖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그 커뮤니케이션 그 프로세스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정보를 판단할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 그 수업 연계 프로그램 중에 그 위키를 학생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그 수업에서 시행을 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학생들의 평가가 위키를 함부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맘대로 했는데 다 올라가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겠지만 그걸 인용했던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거죠. 물론 지금 위키에 뭐 좋은 정보 굉장히 많고 훌륭한 정보가 많지만 편향돼 있거나 잘못된 정보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걸러낼 수 있는 힘은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이해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는 가치가 있다. 뭐 그렇죠. 금전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고 뭐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이고 뭐 정보의 가치를 얘기하자면 금전적인 가치, 법적인 가치, 또 뭐 윤리적인 측면의 사용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이미 뭐 도서관에서 많이 이런 게 있다라고 가르치셨다면 이거는 이제 교육 방식을 바꿔서 정보가 어떻게 가치를 갖게 되느냐. 적어도 정보가 그 논문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는 동료 평가를 통해서 피어 리뷰도 받고 그 연구가 검증되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과정, 그다음에 어떤 연설문을 작성했다. 내가 개인이 그냥 나 하고 싶은 얘기를 어디서 했다. 이거와 공식적인 연설문을 작성하는 과정은 그 정보를 어떻게 작성하는 과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서치 에즈 인쿼리, 뭐 연구라는 거에 어떤 건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저 연구의 본질이 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나중에 이제 사이트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사실 너무 잘 만든 동영상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좀 보시고 연구를 하신다 그러면 이런 개념을 그럼 어떻게 학생들한테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학문이 그 학자들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대화라는 게 거의 어떤 중요성이 뭐냐, 이런 것들도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검색 스트래티지, 이거는 진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조차도 관점을 좀 바꿔서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 학생들이 필요해 라고 해서 전달해 주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서치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어느 부분에서 막히고 어느 부분에서 검색을 못하고 왜 내가 찾는 과제의 정보는 왜 안 나오는지, 나는 왜 키워드를 쳤는데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나 이거 정말 힘들어요, 필요해요 라고 묻는 학생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미 니들은 다 잘 검색하잖아. 뭐 구글 검색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거 내가 이거 못하는 거 티내기 싫은 거죠. 사실은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검색의 전략에 있어서도 모르지만 나는 사실 잘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용자의 입장에서 정말 그 검색이 스트래티지로서 정말 제대로 된 전략을 내가 따라가고 있고 정말 정보를 찾아가고 있느냐. 뭐 사실은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내가 이 6개의 컨셉 중에 어떤 컨셉을 이 개념을 이 교육 과정에 담아서 구성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서 당연히 이건 이렇고 이런 방식의 설명이 아니라 그 컨셉을 이해시키면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훨씬 더 깊이 있고 또 연구자로서 필요한 지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래 이제 목적은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지침 문서로 사용된다. 이거는 뭐냐면 어쨌든 어떤 특정 대학이 학생들의 어떤 그 연구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미래의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개편한다라는 어떤 큰 목표가 있을 때, 그러면은 그동안 전문 지식으로 해왔던 부분 말고 뭐 지금 융합 교육을 한다든지 뭐 어떤 새로운 어떤 연계 교육을 한다든지 실습을 한다든지 과제 중심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변화에 맞춰서 그러면은 도서관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컨셉들이 연구자 학습자로서 정말 필요한 기술로 스며들어가게 하게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틀을 이 프레임워크가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뒤에 그 사례 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연구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어쨌든 이 그 정보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과거부터 그럼 이 정보 활용 능력이 학생들한테 정말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수행이 됐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AIA 여기서 이제 수행한 그 연구들인데요. 이 내용은 좀 보고서가 길긴 하지만 뭐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좀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의 목적은 리터러시 평가를 한 그 결과가 학생들의 교육에 정말 얼만큼 긍정적으로 효과에 미쳤냐, 그거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학생들이 중도 포기 안 하고 이제 다른 학교로 많이 미국은 가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남아있는 비율이 더 높더라. 뭐 이런 증거.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실제로 그런 이 도서관의 그 리터러시 교육을 받고 나서 본인이 학습이나 과제에 대해서 정말 나 많이 향상했다라고 느낀 거를 인터뷰한 그런 연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런 게 효과가 있습니다. 사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얘기한 인터뷰나 리뷰나 또는 실제적인 성과를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어떤 근거를 잡는 것이 훨씬 더 설득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수행된 연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Building Evidence for Library Impact. 도서관이 얼마나 이 그 고등교육에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증거들을 이제 쭉 수집하는 이런 연구들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보고 싶다 하시는 기관에서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례는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 오하이오 유니버시티입니다. 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하고 오하이오 유니버시티가 이제 차이가 있는데 오하이오 유니버시티는 이제 사립대학이거든요. 이제 제가 두 개를 다 다뤘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오하이오 유니버시티 사례입니다. 이거는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하이오 유니버시티 사례는 사실 그 이런 기본적인 ACIRL 프레임워크를 고민을 해서 그 실제로 도서관 수업을 설계를 했고요. 근데 제가 연구할 그 당시에는 이 수업을 마일드스톤이라고 그래서 개런티,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개런티 플러스 마일드스톤 2, 마일드스톤 3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교과 과정을 모듈화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화한 교과 과정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수업에서 모듈 1과 2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실 수도 있고 수업에서 2와 3를 수업에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듈화된 완벽한 한 수업의 세션을 동영상으로 구성을 하고 그것을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저널리즘에서 나 마일드스톤 1, 2 코스가 필요해. 그거 이제 지정을 해서 하신다든지 여긴 지금 어카운팅 사례가 나왔는데 이제 어카운팅 사례에서는 마일드스톤 1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튜토리얼 두 가지를 이제 도서관에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수업을 구성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튜토리얼을 사실 이건 블랙보드로 만든 것 같아요. 블랙보드로 만들었는데 그냥 이제 영상을 쭉 보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영상을 한 1분 정도 보고 그거에 퀴즈를 풀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걸 튜토리얼이든 이 모듈화된 수업을 따라가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평가까지 받아야 이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구성을 했고 수업하고 연계한 그런 리터러시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튜토리얼 구성 방식을 보면 이거는 이제 어카운팅 수업에서 인더스트리 앤 마켓 리서치 베이직 튜토리얼인데요. 이런 걸 보면 각각의 이제 그 자료를 찾는 거, 자료의 특성, 또 어떻게 이 정보 자원을 활용하는지 이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각 세션별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 내용을 이제 어떤 부분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서치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평가를 쭉 진행을 하면서 튜토리얼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발표 전에 제가 이 어카운팅 수업은 지금도 좀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그 마일드스톤이라고 했던 이 프로그램은 아마 LMS 쪽으로 완전히 그 학교의 지금 우리나라 이클래스 같은 그런 시스템에 이제 통합이 돼서 이제 권한이 없으면 이제 볼 수가 없게 이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거는 이 내용이 이제 도서관 립 가이드 내용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 튜토리얼을 직접 따라가면서 어떤 구성 내용을 보면은 제일 좋은데 지금 가능한 거는 이 인더스트리 앤 마켓 리서치 베이직 튜토리얼 요거 하고 신입생을 위한 그 튜토리얼이 있어요. 신입생을 위한 튜토리얼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직접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립 가이드 내부에 자세한 어떤 콘텐츠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립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수업을 개발을 하시려면 일단 립가이드에 있는 콘텐츠 자체가 풍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성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기반으로 그 다음 단계로 동영상 수업이든 어떤 그걸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기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또 전달을 잘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획을 하시더라도 필요한 내용들이 소스별로 다 정리가 돼 있어야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거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하이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립가이드의 내용이나 구성을 보시면 이제 유용한 동영상들이 숨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 대학 말고 영상이라든가 뭐 립가이드 측면에서는 뭐 그 스탠포드라든가 또 뭐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굉장히 잘 만든 것들이 또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참조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그런 립가이드를 보실 때 이제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숨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또 이제 그 리서치 부분으로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간 컨텐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실 때 좀 정말 우리 기관에 적용하기 좋은 그런 콘텐츠들 조금 더 골라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례를 제가 그 소개하기로 마음을 먹은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이제 그 Re-Imaging the Research Assignment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과정이 개발이 됐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논문이 나와 있거든요. 일단 이 수업을 이렇게 개발하게 된 과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서들이 일반 교육 과정, 그러니까 그 교양 과목이죠. 그러니까 전공 수업이 아니라 일반 수업에서 과제를 하거나 뭐 이런 정보 활용을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정보 활용 능력이 떨어지더라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럼 개선을 시키려면 수업하고 연계를 해야겠다. 그런데 그거는 교수자의 인식이 중요한데 그럼 사서들이 어느 날 찾아가서 협력합시다라고 얘기한다고 협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예산을 확보해서 교수들하고 이 교과 과정을 어떻게 우리 사서들이 좀 개선을 할 테니까 요구사항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워크숍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한 3년 동안 그 대학원의 어떤 그 예산 지원을 받아서 뭐 티타임도 하고 개발 프로그램 관련해서 뭐 제시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하면서 서로 이런 것들을 같이 개선해보자. 이런 협업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또 교수님들이 거기서 그럼 이 모듈화 해주면 이용해 볼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고 또 위키 프로젝트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실습을 하려니까 좀 이런 거 도서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또 도서관에 또 일부 맡아서 또 진행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협업하고 관계가 좀 쌓이게 되면서 이런 수업 개발이 가능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워크숍에 대한 성과가 담당 사서와 교수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서 부여하는 연구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게 사실 또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주제 사서하고 데이터베이스 훨씬 더 의존을 많이 하고 이제 위키는 좀 덜 사용하게 됐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조사가 됐고요. 또 학생들의 어떤 피드백, 자세한 이 교육을 받은 이후에 어떤 본인이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인터뷰를 해서 연구를 또 추가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한 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협업을 한다. 그리고 그 립가이드라든가 이런 기본 콘텐츠들을 이제 충실하게 만들어가는 과정과 이 연계 과정이 이제 같이 갈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협업 과정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관심 있으시면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 시사점은 이제 수업 연계 교육 과정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립가이드를 보완하는 이런 기술적 측면의 시사점, 콘텐츠 구성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담은 핵심 동영상, 그걸 굉장히 모듈화해서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수업 프로그램에 맞춰서 어떻게 연계를 시도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퀴즈나 문답 이거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 어느 정도 같이 따라가면서 그리고 교수님이 주시는 질문 그리고 교수님이 또 굉장히 의지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 할 때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사서들이 이제 수업을 할 때 그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수업에서 그때 한 거 시험 문제 꼭 한 문제 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그러면 그 수업을 그렇게 열심히 듣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말 자신의 어떤 필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 모듈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 인력이 적더라도 비교적 많은 연계 강좌를 개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오하이오 유니버시티가 인원이 그렇게 많은 대학이 아닙니다. 이쪽에 그 투여된 분이 4분에서 6분 정도, 그러니까 풀로 하시는 분이 4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나라 대학보다는 사정이 훨씬 좋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대규모 그 주제 사서들이 아주 빵빵한 아주 대형 도서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인력이지만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모델이 저희한테 좀 적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방식이 이제 나온 거가 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개발하는 기관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 학교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에 조금 벤치마킹이 가능한 학교, 또 규모도 비슷하고 또 할 만한 학교들을 찾아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전담 인력도 없고 정말 뭐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제 소규모 학교들이 뭐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또 어떤 모델을 갖고 있냐, 이게 인디아나 주립대학에 이제 여러 그 작은 도서관들이 다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컨소시엄은 그 도서관 라스 시스템을 이제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그런 컨소시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는 이제 종합적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 서포트하는 그런 회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이런 학습 자료 개발을 위한 리소스, 콘텐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요. 이미지 자료도 만들어주고 그 내용에 대한 가이드 자료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또 사서들한테 필요한 워크샵, 교육, 이런 최신 교육 동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서 교육 그 체계화된 어떤 그런 교육 과정에 따라서 새로운 동향도 소개하고 워크샵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 스스로 뭔가 교육과정을 개발한다거나 뭐 어떤 지원을 해야 될 때는 이런 이제 컨소시엄 모델의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도 이거는 사실 뭐 어떤 회사가 나와서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정책적으로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협업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원 기관을 두고 또 이런 기관들이 같이 사서들하고 계속 필요한 부분을 대화하고 필요한 것들을 수요에 맞춰가면서 지원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요금 가져와 봤고요. 이것도 사이트 들어가시면 아주 다양한 립가이드가 모듈화돼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그 콘텐츠 개발하실 때 여기저기 그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트렌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사실 이제 트렌드라고 하면 뭐 최신 동향이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최신 동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주얼 리터러시나 또 아카이브 컬렉션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흔하지 않지만 그 사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많이 그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트렌드라는 명칭을 썼냐면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확산이 됐어요. 사실은 확산이 됐다는 의미는 이것이 유용하다
라는 의미에서 많이 채택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페이크 뉴스를 다루는 그런 리터러시, 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소개하지 않았지만 뭐 인공지능 관련한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보다는 현재 우리가 좀 조금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주얼 리터러시인데요. 이거는 또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술이라든가 어떤 미술, 패션 이런 쪽에서 사실은 많이 다뤄졌었죠. 그 시각적 리터러시, 그냥 번역으로 시각적 리터러시라고 제가 썼는데 시각 리터러시, 시각적 리터러시, 이미지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이미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능력이 결국은 이 비주얼 리터러시다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그거를 알려면 사실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죠. 이게 어디서 찍힌 사진인지, 언제 나온 사진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이미지의 출처가 어딘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타서들이 접근을 가장 또 잘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이제 정보 리터러시에서는 사실 시각적 리터러시 많이 다루지 않았고 오히려 디지털 리터러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다뤘는데 현재는 이것들이 사실 어느 특정 분야의 어떤 리터러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 PT 준비하려고 열심히 이미지 찾고 자료 찾고 좋은 이미지 없을까 엄청 고민하거든요. 이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들도 뭔가 하려면 이미지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리터러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도서관이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게 어딜까요?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사진은 지금 나사의 로버가 찍어서 이렇게 무인으로 가서 화성을 찍은 이 사진이죠. 사실 이 그림이 없고 이게 출처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처음 봤을 때 무슨 사막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뭐라는 걸 아시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신문을 열심히 보셨거나 어떤 정보가 있는 분이 이걸 알게 되겠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도 최근에는 이미지 리버스 서치라고 해서 이미지의 출처를 따라가는 검색들이 지금 많이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T9라든가 구글 렌즈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에 썼던 그 사진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에 딱 검색을 해보면 이거 지금 잘못된 기사야. 이거 다른 사진을 가지고 이거 지금 장난하는 거네. 이런 걸 지금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서치뿐만이 아니라 이 이미지의 어떤 출처, 원본 또 이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봤을 때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홍수가 났는데 여기가 어딜까? 유럽이라는 건 알겠어요. 유럽 어딘가일 것 같다. 이 사진도 이제 찾아보니까 벨지움에 이제 이런 홍수가 났을 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검색도 해보고 출처를 확인해보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비주얼 리터러시에서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미지를 텍스트화하기. 근데 이거는 지금 도서관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이미지를 인용하기. 그래서 인용에 대해서는 사실 도서관에서 이런 립 가이드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상당히 많은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책까지는 인용 교육을 많이 해도 이미지 인용하는 거에 대한 교육은 사실 많이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앞으로는 연구 자료든 뭐든 이미지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런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출처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 이게
어느 뭐 박물관이나 어떤 공식 기관의 컬렉션인지 아니면 그냥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건지 기사에서 나온 건지 굉장히 다른 출처와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최종 사용한 사람도 있지만 그 이미지를 원래 사용했던 그 출처까지 따라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활용하는 방법, 또 이런 구체적인 스킬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더 교육 과정을 좀 개발하면서 또 열심히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희 잘 알 수 있는 거, 이용 조건, 공정 이용에 관련된 거, 카피라이트에 관련된 거, 또 퍼블릭 도메인에 관련된 자료. 이게 퍼블릭 도메인이 사실은 얼마나 되는지는 이제 주제별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해당 기관에서 이제 컬렉션 퍼블릭 도메인들을 많이 조사하신 기관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이제 해외 자료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다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료들도 이제 찾다 보면 어떤 좋은 리소스들을 많이 개발하실 수가 있고, 이런 거야말로 이제 좀 사서들이 좀 협력해서 좋은 리소스도 개발하고 스킬도 개발하고 콘텐츠도 개발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아까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이제 비주얼 리터러시에서 많이 안 다룬 게 이미지를 텍스트화하는 건데, 사실 이미지를 텍스트화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AI의 그림을 미드전이라든가 뭐 스크리블 이런 디퓨전 이런 쪽에 그림을 그리려면 가장 필요한 능력이 이미지를 묘사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미지를 묘사하려면 이 이미지가 어떤 느낌인지, 어떤 풍인지, 어떤 사이즈인지, 어떤 픽셀을 갖고 있는지, 어떤 그 조명을 썼는지, 카메라의 해상도는 뭔지 굉장히 디테일한 용어들이나 배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단순히 내가 묘사하는 능력, 이것도 중요하고, 이미지를 묘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프롬프트로 활용하는 능력, 이것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필요해질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니콜 박스라는 분이 비주얼 리터러시 인스트럭션 가이드 이렇게를 아주 잘 만드셨고요. 책도 내셨어요. 디지털 비주얼 리터러시에서 퀵 가이드, 좀 쉬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좀 있는 책인데,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내용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부분이 그 아카이브 컬렉션과 또 수업을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많이 하고 계신 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카이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구를 1차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연구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대학의 기록 콜렉션을 갖고 계시는데, 그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얼바나 샴페인 여기에서는 그 아카이브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어떤 글쓰기 수업 이걸 연계한 과정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또 입증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케네디 사진을 가지고 제가 T9에서 찾았는데, 뭐 사실 이게 대부분 여기 나오는 이제 컬렉션이라고 한 부분이 아카이브에 보존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본 사진이 따로 있고, 그것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제 디지털로 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사진들이 사실 이 연구하고 상당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점, 또 우리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아카이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진은 그 김희안의 초상인데, 이제 이거를 구글 렌즈에서 검색을 하면 김희안의 초상이라고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국가문화유산 포럼에 있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유물이라고 나옵니다. 그 이제 원본 출처는 박물관 가서 확인해 보면 이제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자료죠. 사실은 이런 뭐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제 이미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각 대학에 굉장히 좋은 컬렉션들이 있음에도 서로가 어느 대학에 무슨 컬렉션 갖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어떤 기록물과 컬렉션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어떤 교육하고 연결해 보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이 사례는 뭐냐면 아카이브를 구축을 했는데 그 아카이브 중에서 여기 연도를 보시면 뭐 여기 제가 1900년 끊었는데 1800년대 그 자료들도 사실 있어요. 학생들 무슨 학생 활동에 관련된 자료, 무슨 그 당시 옛날 학생들의 앨범 자료 이런 거 다 디지털화돼 있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가지고 글쓰기 교육에서 활용을 했어요. 그 당시 학생들의 생활과 자기를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 당시의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조사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패션은 어땠는지, 그 당시 학생들이 뭐 입고 다녔는지, 식당에서 어떤 무슨 사교 모임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이 아카이브를 찾으면서 발견을 하고 글쓰기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카이브를 활용한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떤 수준 높은 결과물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사실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여러 대학에서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아카이브를 가지고 수업과도 연계를 하지만 그걸 홍보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100년 넘은 대학들이 이제 점점 많아질 거고요. 그 시점에는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단순히 사진 스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도서관이 또 중간에 리소스를 또 연계하고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넓게 생각하시면 정말 또 좋은 학생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또 대학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뭐 수사학 글쓰기를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쭉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 주제가 나오네요. 1970년대 학생 시위, 복장 트렌드, 식당에서의 역학관계, 이거 소셜한 역학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종 및 문화 간의 갈등 등의 주제를 연구하는 게 이제 이 과제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할 때 당연히 아키비스트도 이 수업에 참여를 했고요. 이거를 또 중간에서 역할을 한 거는 이제 도서관이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이런 성과가 이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여러 대학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 채택을 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제가 그냥 이제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이 사례를 선정하면서 그 사서 선생님들한테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결국 콜라보레이션입니다. 협력인데 저희 연구 결과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을 읽었지만 사서 선생님들이 도서관끼리의 협력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학교 내의 협력입니다. 학교 커뮤니티와 도서관이 협력하는 거.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담당사서나 경력이 없는 분들이 하기 좀 어려운 일이죠. 도서관은 결국은 리더십이 해야 됩니다. 관장님 또는 부관장님, 뭐 부장님 이런 분들이 정말 교수님들하고 관계를 만들고 또 이 관계를 통해서 도서관이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제 도서관 서비스를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대의 목표가 있다면 이런 협력을 통해서 이제 개발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단계의 협력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수업 관련 정보를 도서관이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클래스라든가 이런 LMS들이 많이 보급이 됐으니까 제도적으로만 협조가 된다 그러면 예전처럼 각 교수님들한테 뭐 계획서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 하세요 일일이 안 물어봐도 그걸 볼 수만 있다면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강의가 구성이 되고 이 강의 내용에 우리 도서관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사실 기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업 관련된 정보와 사서들이 좀 연결이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 제작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도 뭐 연구에서 얘기했지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협업을 통해서 나누어서 또 특정 기관에서 좀 모범 사례를 보여주셔도 좋고 또 좀 나누어서 작업을 해도 좋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범 케이스들을 좀 만들어내면서 이제 확산을 해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됐을 때 교수님들한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갈 수 있고 또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어떤 식으로 이제 보시는가는 이제 그 각각의 처해지신 업무 환경이라든가 어떤 관심사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적어도 조금 더 이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좀 개편하고 방향을 잡고 또 수업과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면을 좀 고민하시면서 사례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아까 휴식 시간에는 없으셨는데요. 뭐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을 좀 먼저 받고요. 그리고 채팅창에 지금 질문을 올려주시면 정리해서 띄워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 중에 질문 있으시면 현장 질문 좀 먼저 받겠습니다. 네, 그럼 얘기하시면 제가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점은 그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수업에 적용을 했을 때 부분 이렇게 모듈화돼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지금 뭐 통합적인 어떤 윤리라든가 정보 이용에 대한 부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실제 수업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런 질문인 거죠. 네. 대부분의 모듈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완성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듈을 설계할 때 아까 6가지의 그 핵심 가치 중에 모든 거를 한 모듈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그 모듈마다 예를 들어서 정보의 가치에 중심을 둘 수도 있고 또 프로세스에 관심을 둘 수도 있고 이용에 관심을 둘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중점을 두는 주제들이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이 원하시는 수업이 그 실제로 어떤 이용과 윤리적인 이용에 관련된 내용이 수업 내용상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모듈화된 그 내용에 사실 넣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모듈화된 내용을 설계할 때도 그냥 어떤 뭐 이걸 가르쳐야지 저걸 가르쳐야지 하는 가르치는 어떤 대상에 대한 거에 관점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얘기한 그 6가지의 가치가 그 안에 반영되도록 이미 설계가 돼 있는 거고 그걸 필요한 대로 그냥 가져다 쓰시는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 그 굉장히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자세한 케이스를 원하면 그런 샘플을 나중에 한번 더 디스커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제 나온 질문은 뭐냐면 그 첫 번째 세션에서 그 교육 참가자 수가 급격하게 그 줄었던 그래프 모양이 그 어떤 원인인지에 대해서 파악했느냐라는 이제 질문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거나 특별히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기가 상당히 어떤 그 대학 도서관에서 사서들의 인력이 축소되는 어떤 그런 시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 당해가 아니라 그 전에 그 상당히 많은 사서들이 도서관을 떠나게 됐어요. 네, 구조조정을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됐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 그
메시지 온 걸 제가 읽어드리면 통계 처리 등과 같은 정보 활용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서가 정보 활용 교육의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의도와는 달리 우려가 되는 것은 대학 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이나 독서 프로그램 등과 같이 외부 강사의 섭외, 장소 결정, 참가 학생 관리 등과 같은 기획자가 아닌 코디네이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서의 인식이나 실행의 문제겠지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포커스 그룹 할 때도 이거에 대한 관점은 이제 두 가지로 확실하게 갈렸습니다. 정말 날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것이 정말 나의 사서의 어떤 역할에 전문성이 맞느냐라는 고민을 당연히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저도 그 외부 강사에 의존하는 교육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외부 강사의 의존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스스로 뭔가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면 사실은 이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해서 당장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준비하시면서 이런 새로운 교육들을 만들어내고 사서가 어떤 단순한 기획자가 아니라 정말 교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역량과 이런 것들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사서들이 AI와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셨는데 제 수준에서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의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 AI하고 일하는 거는 뭐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거에 대한 그 정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AI라고 하면 사실 교체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하는 상황에서 AI를 활용하는 거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쉽게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나요? 네.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오늘 이 더운데 직접 현장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이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소속한 대학에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강의를 했던, 지금도 이제 다른 선생님이 하고 계신데요. 그게 정보 세계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정보기술, 정보사회에 대한 과목으로 전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교양 과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이게 정보 사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정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중심으로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경험이라던가 이렇게 몸에 체화되는 내면화되는 방법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 2, 3년 정도 하다가 그 과목의 내용을 완전히 이 인포메이션 리터러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공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현재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있는 대학에 이제 1, 2학년 학부생 1, 2학년으로서 내가 어떤 과제에서 어떤 연구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따라가면 좋을지 아까 잠깐 우리 발표에서 했던 그 ACRL 그 컴피턴시 가이드라인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갑자기 수강생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됐고요. 그게 250명, 350명이 넘어가면서 세션을 나눠야 될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높은 과목이 되었었고, 제가 듣기로는 이 인포메이션 리터러시를 제공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수강생에게 들었지만 우리 대학 안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수강하기를 권장하는 3대 강의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 학습자들은 인포메이션 리터러시다라고 하는 거를 개념적으로 알고 있지만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학에서 이제 점점 이 리터러시다라고 하는 걸 교육과정하고 연계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셨던 내용도 그렇고 제가 역시 대학 현장에서 이제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 정보 활용을 통해서 경험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뭔지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는 것보다 내가 한 번이라도 인포메이션 리터러시를 한번 내 정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방법적인 지식을 체화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다 노력하실 테고요. 저희 연구소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3차년도 연구로 사실은 교육부의 상시과제라고 하는 건 연구소에서 어떤 것들은 연구소에서 제안을 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동의를 한 그런 과제들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시과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요청해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과제는 상시과제로서 교육부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탑다운 과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교육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그냥 시간이 된 김에 공지를 해드린다면 우리 연구소가 지난 1단계 3년간 10개의 정책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10건이 교육부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물론 플러스 매해 정책 보고서다라고 해서 이거는 정말 교육부를 포커스로 해서 교육부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간 정책 보고서 이외에 현장에서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한 저희가 정말로 했던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가 10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연구소가 이제 계획은 지금 올해 여름 안에 하는 건데요. 총서로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현장에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의 원문들을 다 보실 수 있도록 조만간 총서 작업을 진행을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셔라라는 게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오늘 리터러시 부분이 질문은 별로 없으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주제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참여자들도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구소에서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 9월이죠. 내년이라고 하면 올해 9월부터 이제 5차년도 연구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중에 과제가 하나가 교육 트랙 영역에서 수요자 중심의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실제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실제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공유는 내년이 되겠지만 기억하셔서 연구소에서 당장 이제 9월부터는 교육과 연계된 수요자 중심 대부분 이제 학습자겠죠. 물론 교수자도 포함을 할 거고요. 이 학습자라든가 교수자를 위한 그런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발 예정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연구소에서 드리는 정보라든가 그런 걸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가끔씩 홈페이지도 와주시면 좋겠고 아까 발표자께서 안내해드린 대로 일단은 오늘 교육 자료는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링크 드리면 거기에 들어오셔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